라스베이거스를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도시라 살기에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지요. 젊은 시절 저는 멋모르고 여기서 한여름에 골프 치다가 죽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이런 척박한 곳에 지금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연간 4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다고 하니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카지노와 관련된 지난 영상에서 저는 1970년대 이후 라스베가스를 크게 성장시킨 기업인 얘기를 주로 했는데요. 오늘은 70년대 이전 라스베가스가 신시티, 죄악의 도시이던 시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특히 마피아가 라스베가스 발전에 어떤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그럼 라스베가스 마피아의 비하인드 머니 시작하겠습니다. 1905년 로스앤젤레스와 솔트레이크 시티를 연결하는 철도가 건설되면서 라스베가스에 처음 외지인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한 것인데요. 라스베가스는 이 철도 노선의 중간 정차역 역할을 하면서 조그만 타운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를 전후해서 라스베가스로 유입된 정착민들은 주로 유타 지역에서 살던 모르몬 교도들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원래 선교 활동을 목적으로 라스베가스에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인지 라스베가스에는 지금도 모르몬교 사원이 여기저기에 있지요. 그런데 모르몬교는 어떤 종교보다 철저하게 도박을 금지하는 종교이거든요. 도박의 도시에서 이들이 어떻게 자신의 교리를 지켜내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하답니다. 라스베가스의 인구가 다시 한번 대폭 늘어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1930년부터 후버댐 건설이 시작되면서 수천 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들어온 것이 바로 그것이랍니다. 후버댐 건설로 만들어진 인공호수 레이크 미드는 오늘날 라스베가스 근교에 있는 관광 명소 중 하나가 되었죠. 후버댐을 계기로 라스베가스의 인구는 5천 명에서 2만 5천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당시 댐 건설에 투입된 노동자들은 대부분 남성이었는데요. 댐을 건설하다 100명 정도의 노동자가 사망할 정도로 위험한 일이었죠. 오지에서 고생하는 이들 남성들이 좋아할 만한 산업이 라스베가스에서 발전한 것이죠. 이들이 원하는 것은 술, 매춘, 도박이었죠. 마피아와는 아무 관련 없이 라스베가스가 죄악의 도시가 될 씨앗이 이때부터 싹트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주색잡기를 조심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인생 조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나라나 주색잡기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1930년 미국에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불법이었답니다. 1920년부터 33년까지 금주법이 시행되고 있었고요. 매춘과 도박은 지금도 대부분 미국에서 불법이죠. 네바다주는 미국에서 아마도 주색잡기에 대해서 가장 너그러운 주일 겁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금주법을 시행하고 있는 중에도 네바다주는 1923년부터 주정부의 법으로 알코올을 허용했고요. 1931년부터는 카지노를 허용하기 시작했고 1937년부터는 일부 네바다 지역에서 매춘까지 허용한답니다. 네바다주 의회가 도박을 합법화한 이유는 당연히 주정부의 세수를 늘릴 목적이었죠. 이 시절 미국은 대공황의 여파로 경제가 엄청 어려울 때였거든요. 그럴듯한 산업이 없던 네바다주는 더욱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다가 후버댐 건설로 수천 명의 건설 노동자가 들어올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싶었을 겁니다. 댐 건설을 하기 전인 1929년 연방정부의 내무부 장관이 현장 시찰을 위해서 라스베가스를 방문한 모양입니다. 당연히 라스베가스 주민들은 정부 관료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대낮에 술에 취해 있던 사람이 장관 눈에 띈 것인데요. 연방정부가 금주법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결국 그는 댐 건설 현장과 가까운 곳에 주색잡기를 할 수 없는 청정 도시를 새롭게 건설하는데요. 그게 바로 볼더시티라는 신도시랍니다. 당연히 연방정부는 건설 노동자들이 볼더시티 밖으로 나가는 것을 철저히
통제했고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밤이 되면 대부분 노동자들은 불이익을 무릅쓰고 볼더시티를 탈출해서 라스베가스로 향했다고 하더군요. 금주법에서도 그랬지만 인간의 본성에 너무 거슬리는 규제는 잘 작동을 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30년대 라스베가스는 경제 부흥을 위해 주색잡기를 모두 허용했는데요. 사실 네바다주는 이것 때문에 연방정부와 다른 주들로부터 욕을 엄청 먹었답니다. 그런데 기대만큼 유흥산업이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시절 라스베가스의 성장이 정체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후버땡 공사가 1936년 완공되면서 건설 노동자들이 전부 집으로 돌아간 점일 겁니다. 또한 미국이 경제 대공황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과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것도 중요한 원인일 겁니다. 경제도 어렵고 남들은 전쟁터로 나갔는데 라스베가스로 가서 유흥을 즐긴다는 게 눈치가 보였겠지요.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미국의 풍요의 시대가 찾아오면서 라스베가스는 다시 한번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마피아가 본격적으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하기 시작한답니다. 동네 상인들 푼돈이나 갈취하던 미국 마피아는 1920년대 금주법 시행과 함께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알코올 제조 및 유통을 불법으로 만들었으니 마피아가 독점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시절 시카고의 알 카포네나 뉴욕의 럭키 루치아노 조직의 규모는 거의 대기업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33년 금주법이 폐지되면서 마피아 조직은 다른 수입원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된 것이죠. 마피아에게 라스베가스는 해볼 만한 도전이었을 겁니다. 이들에게는 일단 금주법 시절에 축적한 거대한 자본이 있었고요. 또한 마피아는 오래전부터 대도시 여기저기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카지노 운영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또한 카지노는 현금 장사라 돈 세탁이나 고리대금업 같은 불법 행위로 부수입을 챙길 수 있다는 계산도 했을 겁니다. 이 시절 라스베가스에 들어온 마피아 중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아마도 벅시 시걸일 텐데요. 벅시에 대해서는 책이나 영화로 너무 많이 다뤄졌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벅시는 원래 뉴욕에서 이름을 날리던 유대계 조폭이었는데요. 1920년대 럭키 루치아노가 전국구 보스로 등극하는 과정에서 벅시는 공을 많이 세웠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공을 많이 세웠다는 말은 경쟁 마피아 요원들을 많이 살해했다는 말입니다. 그 공으로 벅시는 루치아노 조직의 중간 보스급으로 대우를 받았지요. 그러다가 금주법 폐지와 함께 벅시는 신규 사업 개척을 위해서 서부지방으로 파견을 가게 된 것인데요. 초창기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불법 사설 경마나 스포츠 경기 도박장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 시절 벅시는 헐리우드의 유명 인사였다고 하는데요. 일단 벅시는 배우같이 잘생겨서 연예인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았지요. 클락 게이블이나 게리 그란트 같은 당대 최고 배우들이 그의 절친이었다고 하더군요. 유명 여배우 진 할로우가 벅시 딸의 데모가 될 정도로 그는 헐리우드에서 유명했다고 합니다. 마피아 최초의 셀럽이 된 것이죠. 이런 연유 때문인지 그는 영화 소재로 많이 등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벅시가 여기서 만족했더라면 한평생 참 재미나게 살다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유명인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자신이 감당하지도 못할 꿈을 꾼 것인데요. 1946년 그는 플라밍고 카지노 호텔을 건설하는데요. 이 호텔은 원래 민간인이 건설하고 있던 카지노였는데 재정난에 부딪히게 되면서 벅시가 인수를 한 것이랍니다. 플라밍고를 통해서 마피아 자금이 라스베가스에 대규모로 투자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하지만 벅시는 플라밍고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원래 마피아 보스들에게 제안했던 예산을 5배나 초과하고 공사가 지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조직의 돈이 엄청나게 투입되는데 적자만 누적되고 있었지요. 기업 같으면 정기적으로 재무 상태 보고를 받고 문제가 있으면 책임자를 바꾸면 되지요.
하지만 마피아는 이를 처리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벅시가 개인적으로 보스의 돈을 횡령했기 때문에 적자가 누적된 것으로 조직은 추정하지요. 그리고 그 책임은 목숨으로 묻는 것이고요. 1947년 벅시 시걸은 베버리힐스 자택에서 암살자들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답니다. 벅시가 사망한 이후에 루치아노는 다른 조직원들을 보내서 플라밍고 카지노를 경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생각한 대로 돈벌이가 잘 되지는 않지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것과 대규모 카지노를 운영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거든요. 결국 마피아는 카지노 게임 운영만 자신들이 직접 관리하고 식당이나 호텔 운영과 같은 업무는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분업화가 진행된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피아가 오늘날 라스베가스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데요. 1960년대 개봉된 오션스 11이나 1972년 대부, 1991년 벅시, 1995년 카지노와 같은 영화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플라밍고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마피아는 불법적인 일에는 경쟁력이 있지만 합법적인 카지노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돈 세탁이나 도박꾼들을 상대로 하는 고리 대금업, 그리고 매춘이나 마약 거래 외에는 경쟁력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라스베가스 성장에서 마피아의 역할은 초기 건설 투자금을 지원한 것 정도가 전부라고 생각한답니다. 플라밍고를 비롯해서 사하라, 샌즈, 리비에라, 트로피카나, 스타더스트, 데저트인 등 많은 카지노 호텔에 마피아 자금이 일부 투입된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랍니다. 마피아 출신으로서 라스베가스에서 카지노를 경영해서 가장 성공에 근접한 사람은 아마도 데저트인의 설립자 모 달리치일 텐데요. 그는 클리블랜드 지역에서 주류 밀매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군요. 금주법 폐지 이후에는 여러 대도시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다가 라스베가스에서 사업 기회를 찾았죠. 1950년 오픈한 데저트인은 당시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많은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달리치는 데저트인 외에도 스타다스트와 썬댄스 호텔 카지노도 인수했고요. 그리고 부동산 개발 회사를 설립해서 라스베가스에 병원과 쇼핑몰도 건설했고 데저트인 근처에 골프장을 오픈하기도 한답니다. 제가 한여름에 골프 치다가 죽을 뻔한 곳이 바로 이 골프장이랍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부정적 마피아 이미지를 지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지역사회에 봉사도 자주 하고 기부도 많이 했답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를 미스터 라스베이거스라고 부를 정도였다고 하니 어느 정도 결실을 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카지노 합법화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도박이 존재하는 곳에 마피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도박과 마피아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말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불법 도박이 존재하는 곳에 마피아가 존재한다라고 문구를 바꾸고 싶은데요. 도박이 합법화되면 마피아는 결국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서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사실을 라스베가스 카지노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